나는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었어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죠.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스쳤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회사가 나를 삼킬 거란 걸. 권력은 피보다 차가웠고 가족은 칼보다 날카로웠죠.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그들은 내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녀, 나의 이복 누나이자 적이었던 사람,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는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밤이 오면 묻습니다. 진실을 드러낸 내가 과연 옳았을까? 이건 피보다 잔인한 사랑, 그리고 사랑보다 깊은 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잊지 못할 감동 실화를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아침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한성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선도윤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입사원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유독 냉정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낯선 두려움이 밀려들고 있었죠. 이 회사는 내 피로 세워진 곳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모른다. 그의 속삭임처럼 하늘 위에서는 구름이 천천히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본관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벽면엔 한성그룹 창립 50주년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는 배너 아래에서 인사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성의 미래입니다. 모두 박수를 쳤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멀리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금색 로고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곳에 내가 찾아야 할 진실이 있다. 점심 무렵 회장 비서실장이 직접 신입사원 몇 명을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신입사원 중 몇 명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뜻밖의 소식에 모두 놀랐지만 도윤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명단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정장 단추를 잠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천장의 조명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단단히 담은 입술. 아버지. 그는 입술 사이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뵙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자 고요한 회장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서 한재명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를 살피더니 낮게 말했다. 이름이 도윤이라고 했나? 네. 한도윤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도윤은 그 찰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를 기억하고 있군요. 면담은 짧게 끝났습니다. 회장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 스스로 잘해보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죠.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굳은 다짐이 차올랐습니다. 스스로 잘해보라니 이제 당신이 만든 세상을 내가 뒤집을 차례입니다. 퇴근 무렵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어두운 사무실 한켠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모니터 속엔 한성그룹의 창립 역사와 계열사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남자의 거짓 위에 세워졌지. 그는 서류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재명, 그리고 그의 어머니, 두 사람의 사이에 앉은 어린 도윤의 모습. 창밖에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조명 아래서 사진이 빛을 받으며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젖어들었죠. 하지만 곧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내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사진을 서류함에 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바로 회장의 딸 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입사원이라죠? 앞으로 저와 같은 팀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묘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설이는 의미를 읽지 못했지만 도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첫 번째 관문이겠군. 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설인이 자리를 떠나자 도윤은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성그룹의 로고가 붉은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제국을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의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회의실 안은 이미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료를 펼치고 있었고 주위의 시선은 하나같이 그를 탐색하듯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회의의 주재자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도윤을 흘끗 바라보더니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안건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입이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네요. 그녀의 말에 주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꼼꼼하게 분석된 수치와 차트, 그리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간결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결정적으로 결과 예측치가 경쟁사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설이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배웠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도윤의 짧은 대답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설이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회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죠. 그녀의 말은 비아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회장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프로젝트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순간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회장님께 직접 보고드리죠.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입치고는 대단하네. 하지만 너무 튀어. 저러다 오래 못 버틸걸. 그 말에 도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튀는 게 두려웠다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구내식당.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며 그를 은근히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 회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다며? 설인 상무랑 뭔가 있어 보이던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식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관심이 시작됐군. 예상보다 빠르네. 점심을 마친 도윤은 비서실 근처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장실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신입, 뭔가 이상해요. 서류도 완벽하고 출신도 깨끗한데 너무 완벽하죠.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의 낮은 음성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실력 있는 인재는 좋지 않은가. 하지만 이름이 도윤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도윤이라. 도윤은 복도 한쪽 그림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시 나를 알고 있군요. 하지만 그 표정 두려움이었어. 그는 천천히 뒤돌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마음속의 다짐이 단단해졌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설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윤의 인사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이력에 빈칸이 많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다. 그 사람,
어디서 일했는지 다시 조사해요.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방의 소규모 연구소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럼 연구소 대표 이름을 가져와요.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본사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도윤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사의 구조도, 인물 관계도, 내부 재무 흐름을 꼼꼼히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열자 비자금 계좌 추적 리스트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하죠. 그의 손끝이 마우스를 누르며 빛을 깜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제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때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들어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까지 남아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린은 잠시 그의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입치곤 열정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 회사에선 열정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녀의 말엔 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 잘 배우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습니다. 빛 한 줄기가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순간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대 만만치 않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서린이 떠나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속삭였습니다. 권력의 냄새, 익숙하네요. 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걸까?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냉정하고 어딘가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성그룹의 복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음모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내부 메일 서버가 잠시 마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도윤은 그 혼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니터를 켜고 회사 비서실 전산망에 접근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내부 파일들이 스크롤처럼 올라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의 눈에 멈췄습니다. 회장 비공개 보고서. 그는 손끝으로 커서를 옮겨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도윤 1992년생 회장의 외부 지원 대상자. 그의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역시 있었다 나를 지워버린 흔적이. 문득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고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태연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메일 서버가 멈춰서요. 혹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서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신입이 회사 서버까지 걱정하다니.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책상 위 USB를 흘끗 보았습니다. 이건 뭐죠? 개인 자료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개인과 회사의 경계가 얇아서요. 그녀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USB 안에는 방금 복사한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저녁이 되자 한성그룹의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 이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서린 상무님이 부탁하신 자료입니다. 그는 그것을 서린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모니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곳엔 한도윤 신입사원 경력조회 요청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신입이 아닌데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USB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출신지, 학력, 전 직장 이력,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이 있었습니다. 출생지 성민 의원 폐업, 의료기록 열람 제한.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 의원, 그 병원 기록 어디서 열람할 수 있죠? 폐업된 지 오래라 현재는 보관소에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담당자 연락처를 바로 넘겨주세요.
그날 오후 서린은 회사 차량을 몰고 외곽의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닐우산을 든 채 그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직원은 오래된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에 90년대 초반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뒤지다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도윤 1992년 5월 14일 출생. 파일 안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 이름란에는 분명히 부한재명, 모 윤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 끝이 구겨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무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무슨 일이죠? 신입사원 한도윤이 회장님께 단독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모든 게 계획된 건가? 그 시각 회장실. 도윤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깔끔히 정리된 프로젝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재명은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배웠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기가 정적처럼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지? 피는 속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에 들린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조용히 퇴근했고 복도에는 회장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아이 도윤이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시절의 윤미라, 그리고 자신.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창밖에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혼자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첫 장막이 걷혔군요.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딸 서린. 그는 창문에 손끝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서린의 차가 본사 주차장에 들어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같은 무대 위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문은 열렸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한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언론인과 임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질문이 공기를 베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성그룹 비전선언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그러나 그 평화로운 장면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장깃을 여미며 강당 뒤편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검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이 제국의 거짓을. 그는 천천히 시선을 회장석으로 옮겼습니다. 한재명 회장은 침착한 얼굴로 단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무대 옆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먹을 쥐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그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성장해왔습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비공개 재무 보고서라는 파일명이 뜨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대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회장의 영상 대신 수십 개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순간 대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건 뭐야? 내부 자료 아니야? 언론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당황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누가?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그의 말이 퍼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설명하시죠.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간 겁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서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멈춰요. 이건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송금 내역 중 일부에는 서린 개인 계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그녀의 외침이 허공에 메아리쳤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래시 사이로 한 노년의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한성그룹 감사실 전무 오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들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보관해온 진짜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유 원장, 재무자료, 그리고 도윤 씨가 가져온 USB. 모두 사실입니다. 대강당 안이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리는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조용히 USB를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회장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내가 도윤이구나. 그 한마디에 강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친아들이라고요. 그러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비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야. 난 아직 묻지 못했는데. 그는 회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전해졌습니다. 서린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지금인 거예요? 대강당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한성그룹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회장 친아들, 내부 고발자였다. 비자금 폭로로 그룹 붕괴 위기, 유 원장 조작 정황까지 드러나 모니터 앞에서 도윤은 그 기사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군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오유경. 다음엔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죠. 도윤 씨. 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밖에서는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도윤의 그림자가 회장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새로운 계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 한성그룹 본관은 적막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수사로 직원 절반이 출근을 미뤘고 복도에는 종이박스와 폐기된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불이 꺼진 회장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회장의 낡은 시계와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시계를 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결국 피로 끝나는군요. 창밖에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떨어진 곳, 책상 서랍 속의 낡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미라에게. 봉투 위에는 회장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 속엔 길지 않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야, 나는 끝내 용서받지 못할 남자다. 하지만 도윤에게만큼은 내 피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글씨는 떨리고 잉크는 얼룩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나와 어머니를 버렸던 사람이?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서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사직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회사도, 아버지도, 나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고요? 서리는 비웃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유 원장을 조작했어요. 난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죠? 도윤은 그녀의 손에 편지를 건넸습니다. 회장이 당신에게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던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린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말에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자격 있죠.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신이 원망스러운데 또 이해가 됩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복수는 끝내요. 도윤 씨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는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오유경 씨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요? 도윤이 대신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유언장 위조, 회사 자금 유용 혐의입니다. 순간 서린의 다리가 풀리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 오유경은 쇠창살 너머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서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애는 나보다 착하지. 오유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사랑이었지.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는 사랑으로 복수해. 그게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복수, 복수로 끝난 사랑. 그 속에서 피는 이미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본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 번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종이는 바람에 흩날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서뿐이겠지.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빗속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적시는 비는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회장의 후회, 서린의 눈물,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기억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서린의 조용한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비처럼 잔잔했고 그날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끼어있던 그날, 한성그룹 본사는 유령 도시처럼 고여 있습니다. 건물 정문에는 검찰 압수수색 중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고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 한쪽에 몰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장의 낡은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과할 때마다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한 번 더 본사 로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유경의 체포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유언장 위조, 비자금 조성, 회계 조작 등으로 한성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언론은 국내 최대 재벌가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고 한때 한성의 명성을 자랑하던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서리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짧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한성그룹의 이름을 더럽힌 건 제 가족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뉴스 화면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버리는군요. 며칠 뒤 도윤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그가 비자금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석의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자료를 고의로 유출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도윤은 침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오유경 씨와 공모한 사실은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윤 씨, 회장의 친자라는 게 사실입니까? 유 원장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설인 상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묘한 미소만 지은 채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한적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 한재명 회장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검은 국화 향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아버지. 그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영정숙 회장은 언제나처럼 냉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살아생전의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피로 세워진 제국은 이제 제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거짓 속에 살다 갔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죄인이었죠.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명이 어둡게 깜빡였습니다. 설인이 떠나려 할 때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멀리요. 이름도 버리고 가족도 있고요. 그럼 나는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아서 사람으로 살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도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한도윤, 징역 1년 6개월. 법정 안이 술렁였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설인이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형이 확정된 뒤 도윤은 수감 생활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면회실 창문 너머로 설인이 찾아온 날, 그녀는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만든 한성재단, 그 이름 그대로 남겼어요.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을 잇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이 마치 용서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방 안에서 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람은 피로 이어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이어지죠. 당신의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는 살아주세요.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회장과 닮아 있었지만 한결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하늘에는 비 대신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시골의 작은 마을. 흙길 사이로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아래 자리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두 선생님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 이제는 도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오후엔 마을 어르신들의 농사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묵직한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이름 없이, 흔적 없이. 그는 운동장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파랗죠. 봄은 항상 새로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그의 책상 위에는 한성재단 장학금 로고가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출소 후 전 재산을 털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도윤은 장학금 신청서들을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고 먼 들판 너머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체부가 들어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도 선생님,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보낸 사람 한설인. 편지의 첫 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당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모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글씨는 단정했고 어딘가 담담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버지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당신이 만든 세상은 여전히 남아있네요. 도윤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인, 당신도 잘 살고 있겠죠? 창문 틈새로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지우지 않아도 되겠죠. 며칠 후,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작은 개울가에서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이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릴 땐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돕는 게 제 꿈이에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 말에 도윤은 웃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학교 뒷마당에는 그가 심은 작은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볶음김치와 달걀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만들던 간장불고기.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고요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교실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렸고 저 멀리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한성재단, 지역 아동 장학사업 확대.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라디오 속 사회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설립자 도준호 씨는 복수보다 사랑이 더 큰 유산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정말 맞는 말이네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교실 창문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용서의 노래처럼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괜찮습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여름의 초입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들판을 덮었고 바람은 논 사이를 스치며 어린 벼이삭을 흔들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도윤, 아니 이제는 도준호 선생님으로 불리는 그는 교실 창문을 닫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이에요. 아이들은 환호하며 운동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웃음만큼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사람답게 살고 있군요.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 무너졌던 제국의 잔해 대신 작은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근처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시계, 그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시계 뒤에는 여전히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남겨라. 그는 손바닥 위에 시계를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복수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제 삶으로 남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천천히 강물에 던졌습니다. 시계는 빛을 받아 반짝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물결 위에 작은 파문이 번졌습니다. 그 파문은 마치 긴 세월 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모두 괜찮아요. 강가 옆 벤치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그거 뭐예요? 그는 잠시 미소 짓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약속이에요. 멀리서 아이들이 도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을이 강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늘의 색은 따뜻했고 바람은 향긋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게 내 일이야. 그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운동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고 그 사이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먼 발치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용서,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돌아섰고 도윤은 아이들 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노을 속에 번져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교실 창문에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과거의 어떤 제국보다 따뜻했고 어떤 복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 그림에는 커다란 태양 아래 손을 잡은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결국 피보다 따뜻한 건 마음이었죠. 바람이 교실 안으로 불어와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 위엔 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족이에요. 그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작게 덧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찾던 진실이에요. 창밖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새들의 날갯짓이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기 직전. 그의 마음속엔 환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복수가 아닌 사랑이었고 피보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사연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